새 원내 지도부 진용을 먼저 구축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추경과 개혁 입법이라는 과제를 맡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 신청을 받았는데 2파전이 될 거라는 전망과 달리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민주당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진용이 갖춰졌는데 내일 인선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저녁에 만나 추가 인선을 논의하고 내일 오전쯤 원내 부대표 구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가 취임 즉시 예결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첫 시험 때는 추경이 될 거로 보입니다. 또 취임 일성으로 내란 종식과 개혁을 내건 만큼 쟁점 법안 처리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인데요.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만큼은 콕 집어서 신속 처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과 대법관수 증언법 등도 여당이 처리를 검토하는 쟁점 법안으로 꼽힙니다. 다만 이미 재판들이 연기돼 큰 실익이 없는 데다 야당과의 초반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네, 이번 선거에는 3선 김성원, 송원석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라 2파전이 유력했는데 4선의 이현승 의원도 막판 고심 끝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이 분열이냐 통합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라며 중진으로서 역할을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국위원회 의장 같은 여러 당직을 거쳤고 부산 지역으로 영남권 주류로 분류되지만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판이 많습니다.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대여 협상 경험이 있고 비교적 개파색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서 경제 전문성이 강점인데 경북 김천이 지역구라 당내 주류에 가깝습니다. 새 원내사령탑의 핵심 과제는 대선 패배와 지지율 부진을 이겨내 당내 쇄신과 거대 여당 대응입니다. 쇄신의 경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개혁안 수용 여부, 더 나아가 오는 30일까지인 김 위원장의 거취와 맞닿아 있는데요. 이 세 후보 모두 개혁안의 큰 틀이나 방향은 공감하지만 구체적 입장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영남권이지만 개파색은 비교적 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 의원의 등장으로 선거가 예측 불허가 됐다는 평가인데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은 모레 정견 발표와 토론회를 거쳐 최종 선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공식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특검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 2인자인 특별검사부 인선과 사무실 물색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역사에 남을 기록을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내란 사건 수사 의지를 강조한 조은석 특별검사.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최대 267명 규모의 조직을 이끌게 된 만큼 이들이 일할 사무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6명의 특별검사부 후보군을 물색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보는 수사는 물론 공소유지와 공보 등 특검을 보좌할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자신과의 근무연 등을 고려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준비 작업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역시 시급한 문제는 특검보 충원과 수사공간 마련입니다. 본격적으로 후보 찾고 계신 거죠? 그래야 되겠죠. 또 무엇보다도 사무실 준비가 시급합니다. 진행 상황을 문의하자 민특검은 마음만 바쁘고 여념이 없다. 잠시 놓아주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 대상인 김 여사 측은 검찰 수사 때와는 달리 향후 특검이 소환을 요청하면 출석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YTN과의 통화에서 특검보 후보군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검 구성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물론
검찰과 군검찰까지 포함해 다양하고 균형감 있는 특검을 꾸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와 면담하는 등 특검 출범 전 사건 내용 파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3대 특검이 일제히 20일간의 준비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언제쯤 진용을 갖춰 본격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집권 여당의 새 원내 지도부 진용이 꾸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2파전이 아닌 3파전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마 이후 김민석 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파전 양상에서 누가 선출되든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데 문제가 없는 이른바 찐명 평가를 받았는데, 자, 김 평론가님, 김 원내대표는 어떤 점에서 당심을 잡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초기에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정치 색이 좀 강한 사람보다는 실무와 성과 위주로 원내를 운영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관료 출신이자 조용한 실무형인 김병기 후보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임 김병기 원내대표 집권 여당으로서 또 국회 전략을 주도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이 김병기 원내대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원래 출마할 때와 당선 이후는 좀 달라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김 원내대표 얘기한 저처럼 이제 본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블랙요원처럼 뛰겠다. 그러니까 음지에서 뛰겠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그동안 굉장히 그 친명 중에 핵심으로 분류가 돼 왔죠. 근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란의 종식을 위해서 반헌법 특위를 빨리 결성해가지고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뭐 특검이 3개나 출범했는데 무슨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선거용으로 그러니까 출마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1년간의 이재명 정부 가장 첫 해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거나 혹은 이제 여당의 폭주로 비춰지는 건 속도 조절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만일 그것이 어떤 정치의 실종으로 이어진다면은 이재명 정부 가장 중요했던 골든타임이라는 1년이 허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가장 강력한 의회 파트너인 원내대표로서 저는 민생회복, 국민통합 이런 쪽으로 방점을 찍고 그다음에 야당과 협의하거나 공간을 열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은 그동안 뭐 내란 종식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만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그런 법안들 통과에만 몰두한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권리당원들의 참여까지 포함한 그런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원내대표가 됐을 때 현실은 야당과의 정치적 공간을 잘 어떻게 활용하느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1년 내에 내란 척결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의 교두보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블랙 요원처럼 일했다. 이렇게 포부를 또 밝혔습니다. 이 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향후 원내대표 체제가 어떻게 작동할 거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블랙 요원처럼 하겠다. 블랙 요원이 하는 거는 뭐죠?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이나 보고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뭐 본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거를 그냥 얻어가지고 판단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골든타임을 뭐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선거의 시즌, 선거 시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내란과 관련해서는 진실과 정의의 골든타임이 놓치기 전에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고요. 진실과 정의가 모든 국민에게 기준점을 마련해 줄 것이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직도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갈등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또 모든
사회적 이슈를 빨아들이는,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작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동했을 때는 사회적 갈등이 다시 증폭이 되고 그 사회의 에너지가 민생 회복이나 경제 발전에 쓰일 수가 없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개혁에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식은 되지 않을 거고, 대통령께서도 민생 회복과 경제의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속도 조절과 함께 일단은 정의와 진실을 세우는 작업,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통합에 나서는데 더 힘을 기울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앞에 이렇게 놓인 과제들이 많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먼저 좀 추경 속도에 좀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추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여당 입장에서 이걸 뒷받침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일단 핵심은 그거잖아요.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그다음 민생지원금을 할 것인지와 이제 그다음에 추경의 예산의 최대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추경이라는 거는 양면적 그 일종의 이제 성격이 있죠. 첫 번째는 물론 이제 경기 회복과 민생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그런 평가가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이게 과연 혹시 정말 소모되는 일종의 그냥 언발의 오줌 녹이식의 일회성의 그런 또 재정 투입이 아니냐, 이런 논란은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도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정교하게 조율하냐 문제. 그러니까 과거 야당 때는 퍼줘라, 해줘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해당 정부가 아니라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정부 여당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민생지원금이 뭐 20조든 30조든, 그다음에 그 민생지원금 또 개별로 주는 것을 25만 원 하든 얼마를 하든 아니면 하위 70을 하든 다 좋아요. 근데 얘기를 하는 순간 뒷받침돼야 될 그 근거가 뭐냐면 증세와 재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런 걸 메꿔 나갈 것이냐, 또 정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지만 나머지 재정 운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나오지 않으면은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의 공격도 있고 국민의 우려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대통령의 공약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현실을 고려한다면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그래서 그 정부 여당이 어떻게 정말 제한적으로 운용할 것인지와 그것이 투입됐을 때 나머지 후속 대책은 이러한 것이다, 이런 점들을 밝히면서 추경이 편성돼야 된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만 원 민생지원금의 포함 여부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 앞으로 그 민주당 내에서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 의견에 대한 의견 분분한 상황인지, 그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풀어질 걸로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어떠십니까? 일단은요, 추경을 위한 추경, 이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추경은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도요,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추경을 공격하려면 추경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추경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이런 대안을 내는 자세로 공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정부가 무슨 진보 성향의 정책을 한다, 좌파 성향의 정책을 한다는 식으로 색깔 붙이기, 딱지 붙이기식 공격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당 내에서는요,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어떤 한 방향을 고집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상황으로 보여지잖아요. 선별적 지원의 가치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의 상황을 잘 분석해가지고 재정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 방식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면 되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수 부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원금을 줬을 때 이것이 소비 성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수를 촉진하려고 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내수 촉진이나 소비 성향에 더 굉장히 뭐랄까요? 효과가 큰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내수 부진의 부분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게 지원금이라면,
정치는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경제에 온기가 없으면 선순환이 안 돼요. 여야가 싸우고 있으면요, 공무원들도 어디 가서 밥 한 끼 먹기도 어렵고요. 기업인들도 어디 나가서 뭐 경제 활동이나 소비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것을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의 온기를 위해서도 정치가 복원되고 협치가 복원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또 여당 차기 당대표는 누가 될지도 좀 관심인데요. 일단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랑 이파전이 되는 걸까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원내대표가 임기가 종료됐으니까 내려놓는 거지만 한 분은 또 법사위원장도 1년 만에 내려놓는 거라서 그렇다면 이제 당대표 선거가 두 분이 맞부딪혀서 2파전 양상이 될 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분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어떤 그 지명도라든가 당내 영향력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의 이제 대결이 어쨌든 저는 가시화 될 걸로 보는데요. 어쨌든 이 두 분도 또 지금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와 같이 내가 더 강성 친명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뭐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당원들이 좀 이런 전략적인 고려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재명 정부 1년이 가장 중요하다.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1년이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면 원내대표는 원내 전략을 짜고 야당과의 협치 공간을 열어가는 일이 주로 하는 거지만 당대표는 말 그대로 당정 대통령실 이게 삼박자를 꾸려가는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첫 번째 하나는 과연 당정 일체 혹은 수직적 당정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람을 뽑긴 하겠는데 전임 정부의 또 교훈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대통령실이 당을 그렇게 장악하려고 일체화시키려고 수직적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 3년 만에 그 재난이 재앙으로 변해서 결국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이런 상황이 사실상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건강한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가 첫 번째 판단 여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 두 분 다 한 분은 원내대표, 한 분은 법사위원장. 사실상 그 이재명 대통령 대표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양대 산맥을 이끌어왔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이재명 그 대통령이 1년간 국정 운영할 때 누가 조금 더 소음을 덜 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근데 이 부분, 그러니까 건강한 균형 관계와 소음 없는 안정적 지원, 이 두 가지 갈래에서 균형점을 찾는 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조금 더 나아가서 한 발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것들을 그 당원들에게 잘 홍보하고 소구하는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 강성 대결로 가기보다는 아마 이 두 가지의 접점을 찾는 쪽으로 아마 두 사람 다 접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김평론가님께서 어떻게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역할은 좀 다르죠. 네. 원내대표는 어떤 국가의 국정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그 추진력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당대표는요, 선거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곧 지방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당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심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 중도로 확장력을 유지하거나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당대표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당원들이 또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당정일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정일체도요, 선거에 지는 당정일체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원내대표, 당대표의 역할은 가교의 역할이 아닌가. 네.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가교의 역할, 그리고 당정 간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당대표는 민심과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제 곧 선출을 하는데 김성원, 송원석 의원 이렇게 2파전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막판에 이제 4선 이현승 의원이 합류를 했습니다. 3파전이 치러지게 됐어요. 네. 제가 이제 뭐 굳이 국민의힘 107명 의원들의 성향을 굳이 분류한다 그러면 이른바 친윤이라 하지만 지금 친윤으로 불릴 수는 없고 구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30여 명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친한동훈계,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한 2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50명 정도가 이제 중립 혹은 중도 이렇게 아니면 중간지대 이렇게 평가받는데 아마 이현승 의원이 그 50명의 표심을 노리고 출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난 친윤도 아니고 친윤으로서 내가 뭐 혜택 받은 것도 없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영남 특히나 이제 경북 김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었고 또 네.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어쨌든 구주류로 분류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또 수도권 3선이긴 한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그 대선 후보 출마할 때 마지막 그 전략위원장을 또 맡으면서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친한 동계로 분류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에서 당내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수도권과 TK의 대결이고 그다음에 네. 친한과 친윤의 개파 대리전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우려했고 특히 부산에서 중진이었던 김도우 의원에 대한 출마 요구가 많았는데 불출마로 선회하니까 아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재선 의원들 17명 정도가 이렇게 당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편을 좀 들어주면서 개혁과 쇄신의 방향을 얘기하면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거든요. 그 아마 그런 분위기를 지금 바로 이제 그 이현승 의원이 조금 감안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렇다면 이제 이현승 의원은 사선에다가 부산 PK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중도 성향의 표를 공략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세 분 중에 뭐 누가 될지 뭐 굉장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의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누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설명한 그런 성격 분류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원내대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점을 좀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인사 검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의 시험대에 오른 대통령실. 자,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와 비교하면 사의성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김평론가님께서는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 배경이야 지금 국민들에게 인사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굉장히 모범적이어야 되죠. 뭐 도덕적으로도 모범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모범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범적이지 않은 부분 그리고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처음에 어쨌든 지명을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해명에 따라 조금 옹호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민의 어떤 반응을 보고 그거의 수위를 측정한 다음에 사의를 수용한 것이니까요. 지난 정권처럼 독선과 불통으로만은 가지 않겠다.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입장도 잘 설명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안을 놓고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뭐 전직 정부에 이제 인수위에 2달간 근무를 해봤는데 인수위 2달은 굉장히 길고 또 이제 사전에 하나하나 사람들을 이제 좀 검증 평가하는 데는 충분한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뭐 이건 당선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갖고 그렇죠.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임명하는 것도 이제 일주일 만에 사실 임명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 기간이 없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대응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민정수석은 앞으로 이제 올 때 더 굉장한 그 검증의 높은 허들을 통과하신 분이 아마 올 것 같아서 뭐 이제 그건 알아서 이제 이 정부에서 대통령의 책임하에 인선하면 될 일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일각에 제가 좀 우려스러운 점은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전 정부의 공직 검증 시스템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또 전 정부 탓을 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전 신호다. 그러니까 빨리 보완하고 뭐 인사의 중요성 김평론가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인사면 빨리빨리 인사검증에 대한 기준과 허들 이런 걸 만들어서 새 정부의 철학에 공유하고 대통령의 뜻에 부합하는 책임 인사를 빨리 등용하면 되는데 마치 전임 정부의 기준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술한 인사를 했다는 식의 이런 인식 같아도 저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는 이재명 정부가 능력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충성심도 하지만 청렴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그럼 이 부분이 대통령의 어떤 그 공연불이 되지 않도록 뒷받침해주는 인사검증 시스템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평론가님께 또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그리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사적 채무는 모두 상환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는데 이 부분에서 소명됐다고 보시는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수입과 지출이 안 맞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난 5년간 공식적으로 김 총리 후보자가 벌은 돈은 세비뿐입니다. 그러니까 5억 5천만 원 정도가 정확해요. 근데 그건 또 그렇게 또 관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씀씀이는 10억 원이 넘어요. 그럼 이 간극을 이 불일치를 뭐로 설명할 것이냐?
뭐 전 부인이 뭐 생활비 아들 교육비 내줬다.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에 아직도 채무가 남아 있는 거는 과거에 특정한 사람과의 채무가 청산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네. 5억 원밖에 벌지 않았는데 10억 원의 씀씀이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김 총리 후보자는 앞으로 청문회에서 굉장히 이걸 잘 소명해야 될 것이고 또 소명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저는 어찌됐건 그 야당의 질타가 있을 거로 보는데 저는 더 심각한 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생각하는 게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청문 절차도 없고요. 바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시작했어요. 전임 정부로 치면 이게 인수위원장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다음에 새 정부의 어떤 뭐 도덕성을 짜는 자리는 아니지만 정책과 방향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뭐 국토의 어떤 그 부동산 정책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분인데 이분의 행적을 놓고 보니까 지역도 굉장히 다양하고 거주지도 아닌데 특히나 노후 상가와 이런 걸 노후 아파트를 임대해가지고 바로 재개발에 들어가서 이걸 그대로 한 많게는 뭐 5배, 10배 차익을 막 얻어요. 그리고 땅은 본인이 사고 상가는 아들 명의로 중학생 아들 명의로 또 2채를 또 분양하는 그런 좀 약간 그 어찌 보면 상식선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적들이 있었어. 근데 이 부분은 또 청문회도 없기 때문에 추궁할 수도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더더군다나 새 정부의 어떤 그 국정 기조를 짜는 분인데 이 부분은 이게 뭐 부의 대물림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고요. 조금 더 정확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있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마땅한 그 사후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직에 임하려고 하는 분들은 자신이 충실하게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구되는 충실한 설명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렇지만 야당도 단순하게 의혹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공격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는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미지적 공격만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민석 그 후보자 같은 경우 좀 전에 지출과 수입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김민석 의원이 법인도 아니고 개인인데 개인의 회계장부를 다 들여다보듯이 그 수익과 지출을 다 들여다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보다는 정확한 입증 자료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수익과 지출의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한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헌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국민정서법입니다. 국민정서법은 헌법으로도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치인들끼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서에 반하지 않는 충실한 설명, 국민들이 흡족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그 사실관계 바로잡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 문제를 야당이 제기했으니까 야당이 책임져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진보 성향 매체가 보도했고 그걸 근거로 야당이 지적하고 있다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김민석 후보가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산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관보에 게재된 정확한 예금과 부동산까지도 흐름을 전체적으로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롯이 이제 김민석 후보가 져야 되겠죠.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재명 대통령 이제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말을 맞아서 메시지를 올렸는데 자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평로가님, 최평로님 순으로 듣겠습니다. 일단은 그 SNS라는 것은 하나의 언론의 역할과 홍보 매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대통령의 SNS라면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 크고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절제된 SNS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SNS 활용의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하시고 매뉴얼을 좀 마련하시는 작업을 해가지고 네. 효과가 굉장히 높은 쪽으로 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평론가는 어떻게 김평론가의 보세요? 말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네. 짧게만 좀 첨언을 드리면은 야당 대표 시절에는 이제 국민과의 여론전 차원에서 SNS를 통한 어떤 미리 어떤 어젠다를 제시하고 반향을 이끌어오고 이런 것들이 순기능적이고 선순환적 기능이 있는데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대통령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자리는 최종 상태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이 모든 혼란과 모든 이슈를 정리해주는 최종 상태여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발화점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미리 기준점을 제시해버리면 이게 정책 당국자들이나 많은 여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의 말은 최종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 대표 시절에 했던 여론전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건 참모들이 이건 잘 좀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저는 첨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의 말 중에서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내일이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퇴행한 남북관계 정상화하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고 대북 방송도 중단했고요. 이제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겠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 방향이죠. 예,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반도에서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기교와 많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뿐이지 네. 방향성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방향성은 평화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네.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한 천명을 하신 거고요. 네. 거기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북핵에 대한 억지력, 북군사력에 대한 억지력을 충분히 보여주셔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평화를 향해서 가는 정책들을 손을 놓다시피 한 이전 정부를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인식은 저는 뭐 100% 이상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북한의 어떤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요. 강공이 아닙니다. 정권은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더 강고하게 뭉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스며들 수 있게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끝으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가 빠르게 임명되면서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그리고 전 합참 법무실장 이력 등 세 분의 면면도 다양한데요. 자, 최 평론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선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잠깐 좀 더 중립적인 분들이 됐었어야 한다는 점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과거 특검 법안처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추천했던 분들을 2명, 1명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네. 특검이 시작됐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책임하에 특검은 이루어지겠죠. 저는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편향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막중한 더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네. 이분들이 내놓을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편향적이다, 수사가 왜곡되었다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또 수사에 정밀한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차별, 무제한적으로 네. 특검에 법안이 있다고 해서 뭐 이걸 갖다가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 법에 규정돼 있지만 저는 어쨌든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정밀한 타격, 네. 외과 수술 시기에 아주 정교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그런 이제 특검 수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세 분 모두 아마 특검보를 누굴 임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결국 특검보가 수사의 중추를 이끌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검들은 약간 당에서 추천한 분들이니까 이렇게 됐지만 특검보는 수사 능력도 갖추고 조금 더 가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임명함으로써 네. 어떤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수사팀을 꾸리는데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3명의 특별검사 모두 진실을 밝히도록 엄정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면서 또 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자꾸 뭐 편향성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특검은요.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강한 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정성 같은 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중립성은. 근데 이분들이 뭐 수사를 하면서 공정성과 뭐 이런 중립성을 어긴 과거가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단순히
약간 수사 의지의 측면에서 본인들에게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질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뭐랄까 그걸 두려워하거나 뭐 꺼려하는 듯한 이런 찔려하는 듯한 이런 모습인 건데요.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주장이 옳다라고 받아들여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